네, 매주 금요일은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부동산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데이터로 부동산을 알려드리는 남자,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네. 이 부동산 시장, 이 꽁꽁 얼어붙은 시장에도 여러 가지 뭐 호재도 있고 또 특별한 또 요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어요. 네, 정부가 뭐 대책도 발표도 하고요. 근데 뭐 일단 뭐 거시적으로 보면 이 네.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좀 침체기에 머물러 있고 네. 또 한 가지 변수가 나왔어요. 네. 이 환율. 그렇죠. 요새 보니까 한 달만 뭐 한 얼마 전마다 1,200원대였었는데 지금 네. 1,330원. 네. 어느덧 이제 1,300원 중반대인데 네. 이게 이제 환율이 부동산 시장하고 거리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환율이 굉장히 연관이 있다. 맞습니다. 이 설명을 좀 연관이죠. 해주실 건데. 네. 큰 흐름은 부동산 이제 하락일 수밖에 없고요. 네. 이게 이제 완만한 하락일지 아니면 급격한 하락이 나올지. 이거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남았는데 이거를 결정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환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이제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 하반기에 네.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 이후로 가장 큰 폭락세가 나왔거든요. 그때 환율 또 많이 떴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환율이 원화 또 약세가 엄청 예, 심해졌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환율이 다시 좀 진정이 되면서 좀 다시 좀 상황이 괜찮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1월 달에 또 지금 다시 오르고 환율이 그래서 거의 지금 한 1,340원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주의를 요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만약에 이 수준이 이제 1,400원을 혹시라도 넘어가게 된다. 그때는 부동산 시장에 2022년과 같은 상당한 급락이 또다시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좀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4년에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요인이 바로 환율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환율이 물론 그동안에 연동되었다는 건 알겠는데 네. 환율과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대외적인 이런 변수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일단 별로 좋지 경기가 안 않다는 좋다는 거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봤을 때 IMF 때나 금융위기 때나 항상 그때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폭락이 나왔을 텐데 그때를 보면은 어김없이 환율이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뭔가 이상 신호가 있다라는 제일 중요한 그걸 보여주는 중요한 변수가 바로 환율이고 안 그래도 지금 뭐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나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렇죠. 특히나 지금 그나마 이제 개인들은 조금 지금 대출도 좀 줄어들고 괜찮은 상황인데 기업 상황을 보면은 기업들은 대출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연체율도 최근에 23년 하반기에는 상당히 연체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부채 때문에 불안한 상황에 환율까지 같이 요동을 친다?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완만한 하락보다는 상당히 이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네. 일단 거시 지표가 네. 가장 대표하시는 게 네. 환율을 그 중에 하나가 환율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환율을 봐야 된다. 네. 그렇다면 올해 뭐 새 부동산 시장도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나요? 밝지만은 않죠.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이제 이 대본에는 없지만 네. 마치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이걸 좀 데이터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세요. 자, 뭐냐면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올해 그게 뭐 1, 2분기가 됐건 3, 4분기가 됐건 네. 금리가 떨어지지 않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느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 기대를 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언뜻 들어보면은 너무 맞는 얘기예요. 이제 뭐 계속 올라왔으니까 이제 하락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심리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자, 그런데 데이터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자, 금리가 우리가 과거를 보고 우리가 미래를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예. 만약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였다가 네. 4%까지 떨어졌어요. 네네. 몇 년 동안. 네. 그럼 부동산 시장이 금리가 담보대출 금리가 반이나 떨어졌는데 좋아져야죠. 좋아져야죠. 매수세가 많아져야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 하락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중에도 네. 부동산 가격은 네. 계속 떨어졌다. 네. 자, 이거 이거 어떻게 제가 된 일이에요? 데이터로 좀 보여드릴게요. 예, 요 화면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한국과 미국 금리와 그다음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차트를 보여준 그래프인데요. 예. 요 빨간색이 바로 예.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08년 10월 달이 7.96%, 거의 8%로 최고였어요. 예. 그리고 2013년 이때가 3.77%.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서 4% 미만까지 떨어지니까 절반 이상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자 부담이 얼마나 줄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맞죠. 예. 근데 부동산 시장,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됐죠? 2013년 말까지도 계속 하락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렇게 반토막이 떨어졌는데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금리가 조금 뭐 인하가 될 거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변수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반토막이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또 떨어진 거죠. 금리만 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기에 네. 지방은 많이 올랐어요. 지방은. 네. 금리가 떨어지는 이 시기에 지방은 많이 올랐는데 수도권은 대세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모든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다 상승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금리가 하락을 해서 다시 시장을 돌아서기에는 너무나도 여전히 많은 거품이 있고, 네. 그리고 이미 대출은 너무 많은 상황이고, 연체율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 번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야 아마도 부동산 시장이 다시 대세의 상승을 논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말씀은 판단이 정리라고 하지만 그 정리라는 게 거품 분기잖아요. 그렇죠. 거품이 싹 걷어지려면 가격이 싹 걷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또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2차 하락이 2차 와야죠. 하락이. 네. 그리고 시기는 언제쯤으로? 네. 2차 하락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미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모두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좋을 걸로 생각을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건요. 그 누구한테도 좋지가 못해요. 맞아요. 적정한 수준이 돼야 맞아요. 내가 가격이 올라가는데 누군가 이걸 사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누군가가 사주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이에요. 그게 이제 요게 좀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소득을 열심히 모으면 집도 살 수 있고 그럼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런 세상이 좀 되어야 그래도 모두가 좀 해피한 세상이 맞아요.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 여전히 어두운긴 한데 네. 금리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사실은 더 비관적으로 들리는 네. 근데 금리 하락에도 안 된 방법이 없다는 방법이 식으로 없죠. 그래 들리는데 네. 일단 시간이 좀 물론 이제 시간이 좀 그러면서 필요하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의 내재적인 에너지가 아마 계속 쌓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언젠간 다시 분출이 될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특히 서울은 거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대책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뭐 정부에서도 뭐 지금 총선을 앞두고 각종 당에서도 네. 당 차원에서도 이제 제도 개선도 많이 나오고 제안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네. 올해 바뀌는 제도 중에 네. 이 스트레스 DSR 이게 네. DSR이라는 게 원리금 상환 부담에 대한 지표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가 얼마나 연봉이 갚을 수 있는지. 내 월급이 얼마인데 네. 이 중에서 부채로 네. 나갈 수 있는 이 돈을 정해 놓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한 달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만 빚 갚는데 써. 이렇게 그렇죠. 정해 놓는 그게 바로 이제 DSR인데. 이 가격하고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원리 갚으려면.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이제 대출 한도를 위한 DSR을 산정을 할 때 금리 변동 위험을 미리 반영을 해서 미리 반영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이걸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출 규제하는 거군요, 이걸로. 그렇죠. 그래서 이 지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요거랑 이제 같이 맞물리는 게 신생아 특례나 이런 건데 이 신생아 특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2030 그래서 결혼을 하고 워낙 저출산이다 보니까 뭐 젊은 층. 네, 출산 장려를 위해서 그렇죠. 젊은 층에게 그렇죠. 혜택을 부과하는 건데 2월 이제 말부터 시행이 되는 스트레스 DSR은
대다수의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층하는 애를 낳는 이쪽한테는 좀 풀어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출에 대한 규제를 지금 강화를 한다. 더 강화를 한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소득 대비 지금 금리가 움직였다고 했을 때 얼마나 견딜 수 있냐는 걸 지금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맞습니다. 적용을 해주겠다. 그렇죠. 아, 그런 거군요. 네. 근데 일단 1월 들어서는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 개선에 네. 대한 기대감, 부동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네. 심리적으로는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적으로? 실제로 이거를 이제 데이터로 봐도요. 네. 수급 상황이 조금 좋아진 게 눈에 띄어요. 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차트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서울을 좀 보도록 하겠고요. 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여기서 이제 요 파란색 있죠. 네. 요게 이제 매도자 많음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조금 줄었네요. 조금 줄었죠. 예. 그다음에 빨간색이 매수자 많음인데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금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잘 안 보이네요. 네, 거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이 요 막대 그래프인데 막대 그래프가 조금 올라왔어요. 아.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살짝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거래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 거래 이제 동향 데이터를 좀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서울이고요. 자, 지금 제가 그래프를 좀 더 최근으로 당겨 볼게요. 네. 자, 거래가 늘었나요? 아, 조금 늘은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정도 그냥 요 막대 그래프인데 예, 예. 거의 변동이 그냥 없네요. 바닥에서 그냥 여전히 기고 있는. 음. 그래서 전혀 거래가 뒷받침이 되지 않은 그냥 수급상으로 아. 살짝 좋아진 정도지. 이게 뭐 거래가 당장 확 뭐 늘어서 네. 예, 모집단이 많아진 게 아니다. 네, 물론 이런 또 총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 한 1분기, 2분기 정도는 조금 약한 상승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4년을 전망할 때 상중하죠. 상반기는 뭐 그나마 이런 정책 효과나 이런 걸로 해서 하죠. 네, 예. 네, 진짜 본 게임은 총선 끝나고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밀어놨던 부동산 PF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본 게임은 하반기부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져오신 자료를 보니까 네. 이 최근 들어서 아파트 거래된 절반이 네, 하락된 가격이 거래되는 네, 추세가 좀 있다. 네, 그 중에서도 네, 노도강, 네, 노원도봉 강북구가 가장 네. 많이 추락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네, 경매 시장에서도 이게 더 이런 경매 시장이 사실은 뭐 후행 지표잖아요. 또 계속 그렇죠. 따라가잖아요. 매매 시장이 따라가잖아요. 네, 후행 여기서도 지표죠. 이제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계속 좀 추락을 하는. 아, 분위기예요. 네. 지금 보니까 노도강에 지금 이제 노도강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락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초저금리 시대였다가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 영끌했던 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 영끌의 대다수가 2030이었고요. 예. 그 영끌했던 2030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노도강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많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매 데이터를 경매 넘어가는 매물도 많이 늘어나는 네, 거죠. 경매를 한번 보면은 아파트만 데이터를 한번 좀 볼게요. 예. 자,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노도강의 아파트 경매 매물 추이입니다. 예. 근데 보시는 것처럼 많이 늘고는 있지만 이제 진짜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었던 12, 13년만큼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지만 추세적으로는 쫙 올라오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거를 노도강이 아니라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때요? 뭐 지금 더 많이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네요. 있죠. 네. 아, 서울 전체적으로도 그러네요.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경매 시장이 굉장히 물건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매각률인데요. 요걸 아파트만 기준으로 서울을 좀 볼게요. 자, 매각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경매로 예를 들어서 100건이 나왔어요. 예. 그럼 100건 중에 20채가 낙찰이 되면 낙찰률이 20%인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낙찰률이 요 보라색 그래프예요. 네. 네. 굉장히 높을 때는 얘가 낙찰 매각률이 70%도 넘었거든요. 나온 족족 됐다 보면 그렇죠. 근데 요게 21년 11월 달부터 최근은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좋아봐야 30%대, 20%대. 그래서 나와도 낙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매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서울의 아파트가 찬밥 신세인 거죠. 그렇군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시세 대비해서 10에서 15%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도 낙찰률이 이렇게 저조한 거는 그만큼 지금 많은 분들이 거품이 많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낙찰이 잘 안 되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한번 낙찰 유찰돼 버리면 네. 20% 낮은 가격에 다시 입찰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20%또 낮은 가격으로도 이거 그때 가서 보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아, 참. 네. 아니 1월 10일 네. 그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직 나와서 네. 노원 쪽은 상당히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 아직 그 뭐 영향이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1월 10일 이제 부동산 대책은 네. 일단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재건축을 좀 풀어주겠다. 그래서 안전 진단 없이 그게 이제 30년 노원 쪽에 많으니까 그렇죠. 되게 기대감이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건축 풀어준다라고 해서 재건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물론 그렇죠.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 나와야 됩니다. 즉 한마디로 돈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노도강에 있는 아파트에 주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 자, 이 아파트가 이제 5억짜리입니다. 근데 일단 재건축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재건축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아파트를 부시고 네. 뭔가 돈을 더해서 여기다 건물을 짓고 다시 팔아야 되는데 5억짜리 아파트인데 분담금이 5억이에요. 5억짜리 집에 사시는 분이 현금이 5억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5억을 지어서 이걸 해야 되고 그럼 아파트 값이 10억이 돼야 되는데 이 10억짜리를 과연 누가 받아줄 수 5억을 있을까요? 안고. 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준 거는 맞지만 이걸 해준다라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좋아진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재개발 재건축은 상승의 막바지에서 제일 좋은 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이렇게 지금 하락이 시작되고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여기에서 최악의 상품은 뭐냐? 재개발 바로 재건축이다?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아, 절대로 함부로 재개발 재건축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 문제들이 많이 공사 중단되고 그래요. 뭐 입주 못하고 정말 여러분들 정말 알겠습니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번 달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네. 하여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계층별 지원책들, 전체적 네. 지원책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규제 완화가 됐는데도 시장이 냉랭해요 지금. 네.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네. 이 부동산 시장 살아나려면 어떤 요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매우 여러 가지 요건이 첫째, 가격이 무조건 떨어져야 돼요. 이 지금 지금 떨어진다? 가격은 아무도 떠받쳐 줄 수가 없어요. 망고불변의 진리군요. 가격. 네. 일단 가격 싸진 게 제일 중요하다. 예. 네, 그리고 거래량이 살아나야 된다. 음. 지금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장 긴 불황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작았던 적이 역사적으로 처음이에요. 그렇군요. 그것도 특례나 이런 것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역사적인 평균보다 훨씬 작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신생아 특례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카드 저는 2030 분들에게 너무 좋은 카드라고 보는데 이 카드를 지금 쓰지 마시고 올해 하반기 특히 한 가을이나 연말 정도에 쓰시면 좀 좋겠다. 왜냐면 가격이 더 좀 떨어지면? 네, 더 떨어지고 아하. 그런 정책까지 예. 활용을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꼭 먹고 알 먹고가 될 수 있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예.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질문 드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은데 다음 주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부동산 경제 언박싱 김기현 대표님과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